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서양미술사에 대해서 우리가 수채화를 하고 있으니까 서양미술사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서양미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산 책이에요. 1981년에 샀는데 이게 2권이 들어있는데 지금 한 권은 저희 PPT 만드느라고 지금 아직 하고는 비었지만 이게 2권으로 나눠져서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묶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40년 만에 다시 봤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근데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제가 여기에다가 뭐 줄도 긋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거의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기는 했는데 제가 좀 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선사시대부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는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너무 많은 그 작가들이 있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어쨌든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이면 많이 이렇게 해서 포스트 뭐 지금 현대까지 다 뽑아볼 예정인데 그렇지 않고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면 중간중간에 뭐 이야기들이 뭐 첨가가 돼서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해서 6시간이니까 3번이니까 6시간 강의거든요. 그 안에 제가 어떻게든 노력은 해보겠지만 하는 만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사시대 미술을 보겠어요. BC라는 거는 비포 크리스트죠. 그러니까 예수가 낳기 전을 BC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걸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 그 이후를 AD라고 나누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 2만 년 전에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뭐 우연히 발견돼 가지고 했는데 이때는 어떤 장식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동굴벽화죠. 이게 동굴에 이걸 이렇게 많이 그려놓은 거 있는데 이때는 장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연의 힘을 통제하고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뭐 그런 주술적인 그런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걸 보면 만약에 뭐 내일 사냥을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사냥에 나가서 내가 들소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하면 들소를 그려놓고 막 창으로 찌르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저거는 이제 앞에 거는 동굴에 있는 벽화고요. 요거는 조소인데 얼굴은 별로 이렇게 뭐 형태가 별로 없지만 여자들의 풍만한 가슴이나 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요로움 그리고 자손을 많이 낳으려는 뭐 그런 의미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풍만한 여체 여기에 옛날에 비너스라고 그 여신들을 다 비너스라고 하는 여자들 비너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빌렌도르프 오스트리아에 있는 빌렌도르프 비너스는 이런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러셀의 비너스는 그 부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다 가슴과 이 배, 엉덩이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고 풍요로움을 기원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품이라고 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사시대 미술에서 거성문화가 있었죠. 다 알듯이. 저 고인돌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니까 알기 쉽고, 저거는 뭐 족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무덤용으로 한 거고요. 이 맨힐이라고 하는데 돌을 막 세워놨죠. 돌을 세우는 거는 어떤 무슨 뭐 기념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톤헨지가 굉장히 신기한 거죠. 스톤헨지는 위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원통 모양이 되어 있고 그 가는 길까지 이렇게 하면
꼭 손거울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살거나 무슨 뭐 음식을 해 먹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저런 형상으로 보면 뭐 그 천체를 관측했거나 아니면은 어디 그 뭐지 그 주술 신령한 무슨 신성한 의식을 지냈거나 뭐 이런 정도의 그 용도로 쓰였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있는데, 확실하게 뭐 사실 옛날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할 뿐이지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이 스톤헨지는 그렇게 아마 굉장히 신성시한 뭐 그런 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제 선사시대를 지나서 기원전 5000년경에, 그러니까 BC 5000년경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 4대 문명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강의 인도 문명, 황하의 황하 문명,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럽 쪽에, 그러니까 서양 미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이집트 미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4대 문명이 섞이기 시작했는데, 보통 이게 시기가 이게 비슷한데, 제가 어디선가 듣기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이거야 하고서 깨서 그걸 몇십 년, 몇백 년이 걸쳐가지고 저기 끄트머리 있는 사람까지 그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저 끄트머리까지 있는 사람들을 모두 중에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일찍 깨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머리가 그 시기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대부분이 거기에 톡톡톡톡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인간이 어떤 행위를 안 하던 뭔가를 발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다른 그 사람들도 거의 그런 수준의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디서 읽은 거 보면, 어디서 원숭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사과를 물에다 씻어 먹기 시작했다라고 어떤 원숭이가 시작을 했으면, 그 원숭이가 씻은 걸 보고서 다른 원숭이들이 물론 따라 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런 원숭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비슷한 시기에 이런 문명이 여기저기에서, 지구의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집트 미술의 특징을 보면, 사실 옛날 미술 같은 경우는 선사시대는 장식용이 아니고, 물론 장식용도 아니고 뭐 주술적인 좀 의미가 많이 담겨 있었지만, 이집트 미술 같은 경우는 벽화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핑크스나 뭐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게 일단 그림보다는 건축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따로 삶을 누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죠. 그 안에 장기는 다 빼서 따로 보관하고 얇은 천으로 싸가지고 그 육체가 그대로 있어야만이 그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남겨놨는데, 이 이집트 미술은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무덤 안에 그 죽은 자를 위한 미술로서 아름다움보다는 초시간적 영속적 기능을 하는 영원성을 담으려고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도 못하는 그 무덤 속에서 그냥 그 죽은 사람이 좀 더 여기에서 누렸던 거를 거기에서까지 계속 이렇게 누리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왕의 무덤을 만든 거죠.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왕이 자기가 즉위를 하면 그때서부터 자기가 들어가서 죽을 그 묻힐 그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몇십 년 동안 그거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죽으면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생전에 그 사용했었던 그런 물건들도 넣고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 장식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죽은 자를 위한 그런 미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원불멸의 내세적 삶의 종교관과 파라오 중심의 거대 건축에 의한
건축을 했는데 이런 회화의 특징으로 보면은 그 그림의 특징은 시점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느 시점이 그러니까 보는 시점이 어느 한 끝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나중에 그림 보겠지만 뭐 이렇게 뭐 얼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은 뭐 이렇게 있고 이런 여러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시점이 다양화되고요. 주대 종소 그 주인공은 커요. 주인은 크고 종은 작아. 이게 그 초등학생 애들이 그러죠. 나는 크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작게 그리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정면성의 법칙. 그리고 건축으로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아부 신전이나 룩소르 신전 뭐 이런 걸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조각으로는 네페르티티 왕비 흉상과 서기 좌상이 있었는데 앉은 거는 항상 좌상이 앉은 거죠. 앉은 상은 항상 손이 무릎 위에 항상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그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3000년간 지속된 이집트 미술은 그리스의 인간 중심의 미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정확한 부분 묘사와 균형 있는 시체 비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집트인들의 질서 감각과 기하학적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 만들어서 그 북극성이 거기 안을 관통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기하학적인 거나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피라미드 사진이 있어요. 쿠프왕의 피라미드, 멘카우라왕 피라미드 뭐 이런 피라미드이 있고, 피라미드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리고 스핑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핑크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 이유로 이걸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스핑크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핑크스라는 거는 약간 뭐 괴물, 악마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지평선의 호루스라고 해가지고 이 지평선을 지키는 어떤 신적인, 네, 그래서 지평선의 호루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원래 호루 엠 아케르예요. 스핑크스라고 하는 거는 그 나중에 이제 막 이걸 격화시키려고 나온 이름 같고, 호루 엠 아케르라고 해서 지평선의 호루스예요. 스핑크스는 여인의 얼굴이죠. 그리고 사자의 몸, 그 다음에 새의 날개를 가졌고 꼬리는 뱀이에요. 전혀 있을 수 없는 뭐 상상의 어떤 동물이죠. 뭐 우리나라에 해태 이런 것도 있듯이. 그리고 여기는 아부 신벨 신전과 룩소르 신전. 이런 건축물 이런 걸 보면, 조각상 같은 걸 보면 무릎이나 이런 것들, 그래도 관절에 대한 그런 것들도 약간씩 인식하고, 뭔가 어색한 듯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뛰어난 예술인이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회화를 보면 거의 다 벽화죠. 이게 이제 정면성의 법칙. 자,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보이는 모습을 그리기가 힘든 게, 코가 높이 솟아야 되는데 이 코를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옆으로 있으면 사람 코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걸 잡은 거죠. 그리고 몸은 안 보이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왕이 나중에 그 내세에서 몸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 팔만 있고 한쪽 팔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이렇게 틀어서 두 개를 다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보면 아래 발은 앞으로 있는 모습이 또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보면 발가락이 둘 다 이쪽으로 있으면 오른쪽 발밖에 없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발가락을 형상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면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시점을 뭐 이걸 그대로 있는 걸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를,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를 취한 거죠. 여기서 보면 저런 그림 보면 사람이 크고 작고가 아까 주대 종소라고 했는데 주인은 커요. 그렇지만 아래서 뭐 노를 젓거나 뭘 하는 이런 종들은 짱하죠. 그래서 꼭 초등학생들의 그런 시선 같은 그런 정도의 머릿속에 아마 그런 정도의 깨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것도 보면 시점이 위에서 이렇게 옆모습을 내려보는 것 같은데 나무가 다 들어 누워 있죠.
이거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전 애들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나무들이 다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시점을 아직까지는 뭐 고대니까 아니 옛날이니까 이제 그게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네페르티티 왕비 흉상이고 여기 서기 좌상 보면은 손을 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집트 미술이 계속 가다가 신왕국이라는 이제 신왕국 18대 왕의 아메노피스라는 사람이 아메노피스 4세 지금 여기 있는 아메노피스 4세가 즉위를 했는데 이 아메노피스 4세는 자기가 스스로 아크나톤이라고 하면서 이 태양을 숭배하던 그런 그 종족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아크나톤이 아메노피스가 아크나톤이라고 하면서 이때 들어서 그 이집트의 어떤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는 굉장히 그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는 자기 딸을 앉혀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줘. 그다음에 나랑 왕비랑 정원 걷고 있는 거를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약간의 그 이집트 미술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투탕카멘인데 투탕카멘의 이 작품도 보면 앉아있거나 그리고 왕비가 만약에 옛날 그 이전의 이집트 미술 같으면 왕은 크고 왕비는 작거나 뭐 이럴 테고 그런데 뭔가 좀 그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 더 자유롭죠. 이게 덜 각지고. 그래서 이 투탕카멘하고 왕비인데 투탕카멘 왕비가 앙케세나멘이죠. 우리가 맨날 이수근이 나와서 아낙수나문 하는 그 아낙수나문이 앙케세나멘인데 이 앙케세나멘이 투탕카멘 누나예요. 누나이자 부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제가 알기로 투탕카멘이 이 왕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누나를 굉장히 사랑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낙수나문이에요. 앙케세나멘.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변형을 줬는데 그것도 이제 잠시고 투탕카멘이 그 치세하던 그 이제 뒷무렵쯤 되니까 다시 이집트의 그 고전적인 그런 형태로 다시 또 바뀌게 되는데 지금 그 17년에 거의 최근이죠. 앙케세나멘의 무덤이라고 지금 추측되는 그런 무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있는 이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워니프레드 브리턴이라는 화가가 앙케세나멘을 추측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약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이란 뭐 중동 이쪽, 이란 이라크 있는 그쪽이죠. 또 메소포타미아 이 미술도 유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잠깐 하는데 이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역의 문명이죠. 여기에는 근데 제가 약간 헷갈리는 건 뭐냐면요. 이게 우르지구의 그 지구라트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벨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벨탑은 성경에 나오기에 이제 제가 장소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벨탑이 그러잖아요. 그 신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걸 세웠는데 신이 노해가지고서 그 바벨탑을 다 부셔버려서 그러고 나서 각자 그 언어가 이제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지 어쩐지 그게 성경하고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어쨌든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 있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함무라비 법전인데 함무라비 법전을 옛날에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해서 뭐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뭘 써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고요. 돌에 써있어요. 이게 법전이에요. 이 법전에 그 의의가 뭐냐면 처음으로 이런 그 성문법이 있었다는 거죠. 성문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해서 입으로만 이렇게 구전하는 게 아니고 적어서 우리가 특히 그 함무라비 법전하면 유명한 거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 쓰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는 나쁜 짓 하면 가차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의 집 불이 나서 불을 껐는데 그 불 끄러 간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게 들키면 그 불구덩이 속에 바로 집어넣어서 사형시켜버리는, 화형을 시키는 거.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바벨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신의 문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노아 후손들이 사실은 홍수에 대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신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쌓아서 실제 노예가지고 그랬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은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런 유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대 에게해죠. 바다. 에게해를 중심으로 미케네는 그리스 본토에 있고 크레타는 그리스의 건너편에 있는 섬인데 거기가 여러 그 교육이 활발하고 그래가지고 크레타 섬이 엄청 잘 살고 아마 그랬었나 봐요.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트로이는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케네, 그 다음에 섬 크레타, 그 다음에 여기 트로이는 저기 에게해를 건너서 저쪽에 트로이가 있는데 해상 문명으로 크노스도 이런 궁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 도자기에 전사 크라테르라고 해가지고서 저런 전사 그림을 집어넣는 그런 미술이 굉장히 발달했대요. 근데 이 유럽에서 유럽 그 역사에서 보면 이런 중동에서 그 그리스, 이탈리아 그 지역이 사실은 별로 무슨 왕조가 뭐 크게 생겨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중국이 556국 같은 뭐 춘추시대 같은 뭐 그런 정도로 뭐가 하나 조그만 거 생겼다가 쓰러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지 이렇게 특정할 만큼 어떤 국가가 이렇게 크게 세워지거나 별로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미술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스 미술의 특징은 그리스 미술은 인간 중심 사상에서 예전에는 신에게 의해서 뭐 신에게 바치는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뭐 건축물이나 뭐 벽화 이런 것들을 제작했다고 하면 그리스 미술은 인간 중심의 사상이고요. 이 그리스 미술이야말로 서양 문화의 모태죠. 이 그리스 미술을 너무나 좋아했던 로마인들에 의해서 뭐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식으로 돼가고 나중에 그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 미술을 엄청나게 이렇게 그리워하고 막 그러죠. 그리스 미술의 서술적인 기능으로는 이집트 미술에서 보는 평면성에서 벗어나서 공간감을 얻게 대한 형상이나 인물의 모습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리스 미술 시대의 부분을 해보면 아주 그 넘어오는 그런 초기 작품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는 아르카이키와 고전기와 헬레니즘으로 나뉘는데 아르카이키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흩어졌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서 미술이 이 시기에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의 본질에 대한 그런 관심이 증대돼서 기하학이나 자연과학, 철학 등의 학문이 동시에 발전했는데 대표적인 건축으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근데 이 아르카이키에는 도리아식 양식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고전기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클래식인데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하죠.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는데 대신 그 번영이 중단이 됐지만 이미 그 미술가들이 어떤 그런 그런 자유 같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많이 자유가 그러니까 풀렸다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그 옛날 이집트 미술의 그 꽉 메인 그런 것에서 이미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그 자유를 알게 된 거죠. 그 미술가들의 자유를.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에레크테이온 신전이 가장 유명한데 거기는 이제 이오니아 양식이에요. 이오니아 양식이고 그다음에 헬레니즘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은 헬레니즘인데 헬레니즘이라는 거는 이제 알렉산더가 그 거의 뭐 유럽 전체 거의 통일하다시피 하고 저 동쪽까지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넓은 땅을 보유하다 보니까 동쪽에 있는 문화와 서쪽에 있는 문화들이 섞인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제국하의 미술 양식인데 소아시아, 인도 뭐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간다라 미술이 인도에 있는데 그 헬레니즘 영향으로 간다라 미술이 태어났다고 탄생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까지 뭐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해가지고 동서양 문화가 혼합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제국의 위용을 가시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강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장식이 많죠. 그래서 그 우리가 전에 그 석고상 이야기에서 배웠던 미시코스의 라오콩 군상이랄지, 그다음에 소모드 라케의 니케상, 밀러의 비너스상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 시대에 나온 건데, 니케는 나이키예요, 나이키. NIKE, 니케. 그 나이키상이죠. 그리고 밀러의 비너스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그리스 3대 건축 양식에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식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올 거예요. 여기 초기에는 보면 이집트 미술에서 아직까지는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장기를 두고 있는 아킬레스와 아이아스, 이게 지금 도자기 있거든요. 도자기 위가 뚫려 있고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기고 양쪽에 손자리가 있는 거 도자기인데, 그 도자기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아킬레스하고 아이아스하고 장기를 두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집트에서 그 있었던 어떤 그 강인한 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이지만, 발 모양 같은 거 보면은 작은, 전에는 엄지발가락만 강조를 했으면은 그러지 않고 여기는 발가락을 조금 더 이게 세세하게 더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씩 뭐 표현을 했어요. 근데 눈은 아직도 정면을 보고 있어요. 이거 아래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아직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전사의 젖결이라는 건데, 이 전사가 옷을 입고 있는데 얼굴은 옆으로 가 있지만 몸은 앞으로 가 있는 게 이집트의 영향이죠. 이게 이집트 미술의 영향이죠. 그렇지만 이 주름이랄지 이런 옷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이집트 미술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온 그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요 방패를 이렇게 비스듬히 어디엔가 세워놓은 그런 형상을 한다는 게, 이런 어떤 그 예술가들이 약간 깨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르카이기를 보면, 초기가 아르카이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약간 어색하죠. 근육 같은 거나 이런 건 그렇지만 무릎이나 이런 관절 같은 거를 많이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약간 어색한.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전기에 들어서 클래식 시대에 접어들면 미론에 오만 던지는 사람이나 창을 미는 남자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이제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미론에 오만 던지는 사람을, 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그 원반 던지는 그런 그 정석의 폼인 줄 알고 이걸 굉장히 따라 하려고 했다고 해요. 따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상하다 하다가 결국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어떤 그 장면을 포착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최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세를 취한 거지, 원반을 정말 이렇게 던지는 그런 순간을 포착한 건 아니다. 대부분 그리스 미술이 사람 얼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리지만 그 사람의 얼굴의 특징을 잡아서 그렸다기보다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사실은 그렸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에도 보셨겠지만 라오콩 군상이고요. 이게 이제 나이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저기 전쟁의 신이죠. 니케, 사모트라케 니케상, 얼굴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밀러의 비너스, 여기도 팔이 잘려서 없어졌죠. 근데 밀로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밀러의 비너스고요. 이게 헬레니즘 시대의 그런 조각인데, 이런 거 보면 이때는 비율이 너무나 완벽하게, 이게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어떤, 보통 보면 그 조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표정들이 없는데, 특이하게 라오콩 군상은 그 괴로워하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은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나 이런 거는 완벽하게 했지만 그 어떤 사람의 형상을 그 사람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작품들을 했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여기 책에 요 책에 있는 요 그림 있죠? 꽃이 타는 처녀라고 하는데, 아마 그 사계절의 그런 여신 중에
여신 중에 한 여신을 표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보면 포페이 유적에, 그 포페이가 그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파돼가지고서 거의 없어졌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화려하고 이 미술품 같은 걸 사랑했는지, 거기에서 이렇게 그 출토시킨 그런 것만 해도 상당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목신의 그 표정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그 굉장히 많이 발전한 그런, 여기 뭐 풍경이 있는데, 이런 풍경이 이 이전에는 이런 풍경이 없었죠. 거의 뭐 대부분 뭐 관념적인 그 이집트 같은 데서도 보면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뭔가 목과적인 그런 풍경을 이렇게 그리려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뭐 원근이나 이런 것도 아주 발달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그렇지만 분위기 자체는 풍경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처음으로 여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 미술의 건축 양식을 살펴보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초기에는 도리아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오니아식이고, 세 번째는 코린트식이라고 하는데, 도리아식 같은 경우는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그 대표적인 건물이고요.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그 기둥을 보면 저렇게 굉장히 윗부분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게 단순하죠. 그 천장을 이음새가 그 이오니아식으로 건너가면서 소용돌이 문양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기둥이 굉장히 멋있는 게 가운데가 이렇게 빵빵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홀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직사각형의 정육면체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슨 뭐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었으면 그 균형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무거워 보이거나 이랬을 텐데, 이게 굉장히 예술적이죠. 가운데가 위아래로는 이렇게 잘록하고 가운데가 빵빵해지는 게. 근데 이오니아 시계는 저런 소용돌이 무늬가 나타나는데, 나중에 제가 얘기했죠. 알렉산더 시대에는 뭔가를 막 화려하고 뭐 덧붙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콘티식을 보면 식물 문양이 저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콘티식은 굉장히 화려한 헬레니즘 문화의 어떤 정수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올림피아의 그 제우스 신전에 지금 볼 수 있는데, 뭐 건물들은 많이 낡아서 이렇게 됐지만 충분히 저런 문양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그러면 알고서 가시면, 이미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다녀오신 후에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여기서 느끼실 수 있는 거고요. 알고서 가면 더 재미있는 게 이런 거죠.